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자료는요. 시골회사 박경철님의 아주 유명한 강연 녹취록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재테크 강연하면 어떤 종목 사라 이런 비법을 기대하잖아요. 그쵸. 다들 그거 기대하고 가죠. 근데 이 자료는 그런 이야기는 정말 하나도 없고요. 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을 다루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강연 속에서 이 부를 쌓는 과정의 핵심 원리들, 이걸 제대로 파악해서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한번 완전히 새롭게 바꿔보는 겁니다. 네, 이 강연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벌 것인가가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리스크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네, 리스크. 그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죠. 그래서 단순히 정보를 요약한다기보다는 어쩌면 투자를 대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강연 첫 부분부터 정말 귀가 솔깃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네. 바로 인플레이션은 나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이거 정말 많이들 오해하시죠? 아니, 보통 물가 오르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걱정부터 하는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 좀 이상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강연자는 인류의 역사를 아주 거대한 관점에서 보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관점이요? 네. 돌도끼를 쓰던 원시 시대부터 지금의 초연결 사회까지 인류가 만들어낸 자산의 총량은 단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자산의 총량이요? 네. 이 자산 총량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세상의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과정으로 보라는 겁니다. 와, 그거 정말 관점의 전환이네요.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가 커지면서 모든 자산의 가격이 함께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자산의 가격은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대전제가 성립이 되는 거죠. 모든 자산요? 네. 강연에서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요.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별같이 없어 보이는 망간 같은 금속 있잖아요. 네네, 망간. 그걸 한 트럭 사서 땅에 그냥 묻어두고 한 20년 뒤에 파보면 다른 자산들이 오른 만큼 그 망간의 가격도 올라 있을 거라는 거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네요. 이게 바로 평균의 힘입니다. 어떤 자산이든 세상의 평균적인 부의 성장률만큼은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건데 여기서 우리의 목표가 딱 두 갈래로 나뉘겠어요. 그렇죠. 하나는 그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마이다스의 손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목표가 나오죠. 그게 뭔가요? 바로 평균 밑으로는 절대 가지 않는 것. 아, 잃지 않는 거군요. 네, 다시 말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겁니다. 잃지만 않으면 이 평균의 힘, 즉 인플레이션 덕분에 자산은 복리로 계속 불어난다는 논리예요. 여기에 강연자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바로 부가가치를 더하는 전략이죠. 부가가치요? 네, 그냥 만간을 묻어두는 대신에 망하지 않을 우량 기업의 주식을 사두면 세상의 평균 성장률에 더해서 그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 즉 부가가치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요. 평균 이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좀 역설적인데 막상 투자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돈을 따는 경험을 하잖아요. 맞아요. 꼭 그렇죠. 나 주식 천재인가? 싶은 순간이 오죠. 근데 이 강연에서는 바로 그 지점을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말하죠. 왜 그게 가장 무서울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투자를 시작하냐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연일 불타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에 뛰어들거든요. 그렇죠. 포모라고 하죠. 네, 이걸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택시가 언덕길을 엄청난 속도로 내려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고장난 택시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제가 길가에 서 있는데 그 택시가 정확히 제 앞에서 멈출 확률은 거의 없겠죠. 그렇죠. 가속도가 붙었으니까요. 맞아요.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저를 훌쩍 지나쳐서 저만치 가서 멈출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격이 한창 오르고 있는 상승 국면 중간에 투자를 시작하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오를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들이 돈을 버는 경험을 하기 쉬운 거군요. 바로 그거죠. 문제는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군요. 그 행운을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이요. 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역시 난 소질이 있어 하면서 자신감에 차서 다음 투자 대상을 막 물색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강연에서 주식으로 돈 좀 벌었다고 이제 부동산 한번 해볼까 하는 순간 거지가 된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정말 섬뜩하면서도 현실적인 지적이었어요. 그 착각이 모든 걸 망치는 거죠. 여기서 장기 투자자의 개념도 아주 새롭게 정의됩니다. 장기 투자자요? 그냥 오래 들고 있는 사람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강연에서는 진짜 장기 투자자란 내가 누린 행운이 평균을 넘어섰다고 판단될 때 미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나올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와. 반면에 단기 투자자는 그 고장난 택시가 멈추는 최고점을 정확히 예측하려다 결국 사고를 당하는 사람에 비유되고요. 결국 자기 분수를 알고 멈춰야 할 때를 아는 게 실력이다 이 말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초심자의 행운에 취해서 자기 실력을 과신하게 되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에 손을 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강연의 다음 주제가 바로 리스크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네요. 네, 요즘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인생을 리스크에 걸어라 이런 자극적인 말들이 유행이잖아요. 많죠, 아주 많죠. 근데 이 강연은 정반대 이야기랍니다. 리스크는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요. 통제해야 한다. 네, 그러면서 계획과 기대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이게 정말 명쾌합니다. 계획과 기대요. 예를 들어 제가 100억을 들여서 신발 공장을 짓고 한 달에 10만 켤레를 생산하는 것. 이건 계획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그 10만 켤레가 시장에서 전부 다 팔릴 것이라고 믿는 건 기대의 영역이라는 거죠. 아,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영역이군요. 정확합니다.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유전 개발 사례를 들어요. 유전 개발이요? 네, 성공 확률이 10%고 시추공 하나 뚫는데 100억 원이 드는 사업이 있다고 해보죠. 네. 첫 번째 케이스. 자산이 2천억 원인 사람에게 이 유전 개발은 투자입니다. 투자다.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해도 1,900억 원이 남아요. 또 시도할 수 있죠. 아, 그렇죠. 10번, 20번 시도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한두 번은 성공해서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건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리스크 범위 안에서 세운 계획인 셈이죠. 그렇군요. 반면 전 재산이 딱 100억 원인 사람에게 똑같은 유전 개발은 뭐가 될까요? 그건 도박이 되는 거죠. 도박이요? 오직 성공할 것이라는 그 기대에만 모든 것을 거는 행위니까요.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잖아요. 아, 이 사람에게 유전 개발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자신의 인생을 건 위험한 모험일 뿐입니다. 결국 똑같은 행위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투자가 되기도 하고 도박이 되기도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기준은 실패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즉 잉여 자산이 있느냐에 달렸다는 말씀이시고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일리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결국 부자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서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공식을 재확인하는 셈이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평범한 사람들은 영원히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없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강연자가 경마장 이야기를 꺼내요. 경마장이요? 네, 정말 재미있는 비유인데 자기는 경마장에 가면 일부러 다리를 절뚝거리거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 말을 산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마장에 들고 간 돈은 어차피 없어져도 그만인 용돈이니까요. 아, 잉여 자산이니까. 그렇죠. 이왕 게임을 즐길 거면 낮은 확률의 베팅에서 성공했을 때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는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아, 그 돈은 잉여 자산이니까 리스크를 게임처럼 즐길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반대로 전 재산을 걸고 경마를 해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상지를 보고 또 보면서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1번마에 모든 돈을 걸 수밖에 없겠죠. 생존이 걸린 문제니까요. 맞아요. 리스크를 즐겨라는 말이 얼마나 무책임한 조언인지 여기서 딱 와닿는 거죠. 와, 그러네요. 그렇죠. 리스크를 즐겨라는 말은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부자들에게나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가? 네, 바로 그 질문이 나와야죠. 네, 바로 그게 궁금했어요. 이 강연이 그냥 부자들만의 리그를 설명하고 끝나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히 대안을 제시합니다. ELS, 즉 주가연계증권 상품의 구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ELS요? 네, ELS의 기본 구조는 원금의 대부분은 안전한 채권에 투자해서 지키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만으로 주가지수 옵션 같은 초고위험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이에요. 아, 최악의 경우 옵션 투자가 실패해서 이자를 모두 날려도 원금은 지킬 수 있고 반대로 성공하면 이자만으로 수십 %의 높은 수익을 얻는 구조죠.
아, 알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재테크의 원칙이라는 거군요. 내 자산을 두 덩어리로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첫째, 나의 생존과 직결되는 통제 가능한 자산, 즉 원금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지키고 쌓아나간다. 네, 그게 첫 번째. 둘째, 그 원금에서 파생되는 잉여 자산, 즉 이자 같은 돈은 설령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변동성이 가장 큰 곳에 과감히 투자해서 큰 수익, 즉 대박을 노린다. 정확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의 크기는 내가 가진 잉여 자산의 크기와 정확히 비례해야 한다는 것. 이게 이 강연이 말하는 부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부자들이 잉여 자산이 훨씬 많으니까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더 큰 부를 쌓을 수 있는 것. 이게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시스템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강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원칙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한 시대를 뛰어넘는 진짜 부자가 되는 법을 제시하는데 바로 직관과 영감이었습니다. 아, 그 이야기. 90년대 중반에 강연자가 겪었던 친구 이야기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이야기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어떤 강연회에 갔는데 강연자가 나와서 앞으로 WWW라는 것이 세상을 바꿀 겁니다. 라고 열변을 토하더래요. 네, WW요? 근데 청중 10명 중에 16명은 졸거나 세상엔 참 별난 사람도 다 있네 하고 넘겼는데 유일하게 단 한 명의 친구만 눈을 반짝이며 그 강연을 경청했다는 거죠. 와, 단 한 명이요? 네. 그 강연을 했던 사람은 한국 인터넷 기업의 선구자가 되었고요. 유일하게 귀 기울여 들었던 그 친구는 나중에 자산 1,600억 원대의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1,600억. 똑같은 정보를 접하고도 그 안에서 세상의 거대한 변화를 포착해내는 직관의 차이가 운명을 가른 겁니다. 90년대 WW가 지금으로 치면 무엇일까요? AI일까? 바이오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도 못한 무언가일까요? 그러게요. 그 단 한 명의 친구가 되려면 대체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건지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강연자는 이런 기회가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지적합니다. 반복된다고요? 네, 1910년대에는 철도가 그랬고 20년대에는 자동차가 그랬다는 거예요. 당시 미국의 자동차 회사가 248개나 있었지만 와, 그렇게 많았어요? 네, 초기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다 떨어져 나갔고 결국 살아남은 3개 회사만이 세상을 지배했죠. 아, 이후에도 전자, 반도체, PC, 정보통신까지 10년마다 세상을 바꿀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그냥 당장 눈앞에 보이는 땅을 사서 3배 오르는 것에 만족했다는 지적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맞아요. 1997년 한국이동통신, 지금의 SK텔레콤 주식사라도 마찬가지고요.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거라고 내다본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됐을까요? 거의 없었겠죠. 당시 2만 원대였던 주식을 꾸준히 사 모아서 나중에 500만 원에 판 사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가치를 알아보는 안목, 즉 직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직관은 단순히 차트를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읽는 통찰력의 문제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강연자 본인도 그런 통찰력으로 투자를 잘해서 돈을 많이 몬 것처럼 보이는데 왜 당신은 의사일을 그만두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아, 맞아요. 저도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강연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 결론입니다. 뭔가요? 정답은 바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입 때문입니다. 매월 어김없이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있기 때문에, 즉 나의 생존이 탄탄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그 외의 잉여 자산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한 리스크를 감수하며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게 바로 안정적인 월급이 주는 심리적 자유군요. 저도 월급날 통장을 보면 좋아, 이 돈은 내 생존을 위한 거고 여기서 10만 원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으니까 이걸로 한번 모험을 해볼까? 이런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전 재산을 걸고 하는 투자와는 마음가짐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바로 그겁니다. 나 자신, 즉 나의 생존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잉여를 투자하는 것. 잉여를 투자한다? 네. 그리고 그 잉여를 계속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나를 지켜줄 안정적인 직업과 수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를 향한 가장 단단한 토대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아주 명확해지네요. 우리를 하루아침에 부자로 만들어줄 파랑색 같은 비법은 없다는 것. 네, 없죠. 결국 4가지 원칙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첫째, 그럼 파랑새는 없다는 사실부터 인정할 것. 네,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그 파랑새를 찾으러 다니는 대신 나를 지켜줄 지속 가능한 수입의 토대를 단단히 다질 것. 셋째, 거기서 만들어진 잉여 자산으로 감당 가능한 리스크에 투자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시대를 뛰어넘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세상을 보는 직관과 안목을 끊임없이 키울 것. 맞습니다. 오늘 주가가 50원 오르고 내리는 것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20년 전의 WWW나 10년 전의 모바일처럼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과연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는 것. 그것이 이 강연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변화의 흐름을 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계시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을 남겨주세요. 더 듣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을 설정하세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만들 겁니다.